요즘 부동산 뉴스를 보면 한 가지 이상한 현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수도권 청약 평균 경쟁률은 10대 1 수준에 그쳤고 지방은 5대 1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조금만 서울에서 멀어져도 청약 미달 사례가 줄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때 좋은 투자처로 불리던 지역에서도 청약 경쟁률이 1대 1을 넘지 못한 단지들이 속출했습니다. 어떤 곳은 아파트 단지 전체가 공매로 나와서 반값까지 하락한 경우도 있습니다. 또 전세대가 미분양된 곳도 있죠. 강남과 한강변 아파트 청약에는 수백 대 1의 경쟁률이 찍히고 조금만 외곽으로 벗어나면 청약이 미달되고 있습니다. 같은 시기, 같은 제도, 같은 시장인데 어떤 곳은 사람들이 몰려들고 어떤 곳은 거의 아무도 오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의문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대출도 안 나오고 집 사기 힘들어졌다는데 왜 강남 청약은 더 치열한 거지? 지금 청약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은 대출 규제 이후 수요가 어디로 모이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집만 선택받게 되는지를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의 청약시장은 집을 살 사람 자체가 줄어들었다는 게 아니라 아무 집이나 사지 않겠다는 사람들이 늘어났다는 걸 보여줍니다. 올해 들어 청약시장의 양극화는 숫자로도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부동산 빅데이터 자료에 따르면 2025년 1월부터 10월까지 서울에서 분양한 아파트의 평균 청약 경쟁률은 146대 1을 넘었습니다. 이는 집값이 최고조였던 2021년 이후 4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대출 규제가 지금보다 훨씬 약했던 시기보다도 오히려 경쟁률이 더 치열해진 셈입니다. 그 중심에는 강남권과 한강벨트가 있습니다. 올해 청약시장에서 가장 뜨거웠던 단지들을 보면 공통점이 분명합니다. 강남구 역삼동의 한 신규 분양 단지는 1순위 청약에서 거의 500대 1에 가까운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당첨이 되더라도 실제로 집을 사려면 현금만 20억 가까이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몰린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주변 시세보다 가격이 크게 낮았고 당첨만 되면 10억 원 이상 시세 차익이 기대됐기 때문입니다. 비슷한 사례는 한두 개가 아닙니다. 성동구, 송파구, 동작구, 서초구, 영등포구 등 한강을 따라 이어지는 핵심 지역의 신축 아파트들은 모두 세 자릿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눈여겨볼 점은 이 단지들 대부분이 대출로 접근하기 어려운 곳이라는 사실입니다. 정부의 대출 규제 이후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크게 줄었고 청약에 당첨되더라도 분양가 대부분을 현금으로 마련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쟁률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조건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만 모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강남과 도심 청약시장은 현금 여력이 있는 실수요자만 남은 시장이 됐습니다. 반대로 수도권 외곽과 지방의 상황은 전혀 다릅니다. 같은 기간 수도권 전체 평균 경쟁률은 10대 1 수준에 그쳤고 지방은 5대 1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조금만 서울에서 멀어져도 청약 미달 사례가 줄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평택, 파주, 화성, 김포, 인천 등 한때 좋은 투자처로 불리던 지역에서도 청약 경쟁률이 1대 1을 넘지 못한 단지들이 속출했습니다. 어떤 곳은 수천 가구를 모집했는데 신청자가 수십 명에 불과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 현상을 두고 대출 규제 때문에 다들 관망하는 것 아니냐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것만으론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같은 규제를 받으면서도 강남과 한강변은 정반대의 결과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서울만 벗어나면 싸다는 인식이 있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수요자들은 더 이상 비규제 지역이니까 수도권이니까 이런 이유만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서울 접근성이 떨어지고 일자리와 생활 인프라가 부족하고 향후 가격 상승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되면 아예 청약 자체를 포기합니다. 사람들이 집을 안 사는 것이 아니라 사고 싶은 집만 사고 나머지는 철저히 걸러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흐름을 만든 가장 큰 요인은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입니다. 과거에는 여러 채를 나눠서 투자하거나 중저가 지역을 먼저 선택하는 전략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대출 규제와 세금 부담이 커지면서 그런 선택의 메리트가 확 줄었습니다. 이제 많은 무주택자들은 이번이 아니면 기회가 없다는 생각으로 청약 통장을 아껴두고 있다가 정말 확신이 드는 곳에만 사용합니다. 같은 지역 안에서 온도 차이가 벌어지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같은 동네라도 입지, 브랜드, 분양가, 향후 공급 계획에 따라 경쟁률이 극단적으로 갈립니다. 앞으로 청약 시장을 포함한 부동산 시장은 될 곳만 선택받는 시장으로 굳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대출 규제가 더 풀리든 금리가 내려가든 양극화는 쉽게 해소되지 않을 것입니다. 박민서 씨는 서울에서 마케팅 회사를 운영하던 분인데 몇 년 전 경기도 양평으로 이사했어요. 도심에서 떨어져서 자연과 가까이 사는 게 꿈이었다고 합니다. 몇 달 동안 임장을 다니면서 매물을 살펴봤고 그러던 중 아주 마음에 드는 집을 찾았어요. 그녀는 그 집에서 지내면 모든 게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처음엔 좋았죠. 인스타에도 사진을 올리며 힐링하는 삶을 자랑했어요.
하지만 6개월 정도 지나자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왜냐면 병원 가려면 차로 1시간, 마트도 30분 거리였어요. 게다가 주변에 사람이 살지 않아서 적막했다고 해요. 결국 1년 전 집을 내놓았어요. 하지만 가격을 한참 낮췄는데도 소식이 없었고 지금도 안 팔리고 있어요. 민서 씨처럼 외곽 지역에 투자했다가 실패한 분들 정말 많아요. 요즘 부동산 양극화, 고령화, 인구 감소에 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의 미래와 여러분의 노후를 좌우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예요. 50세 이상이 2,100만을 넘어서 인구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는 시대입니다. 고령화가 빨라지는 지금 같은 시기에 잘못된 부동산 투자는 정말 위험합니다. 특히 지방이나 서울 수도권 외곽 부동산일수록 더욱 위험하죠. 인구 감소와 고령화를 고려하지 않은 투자는 폭망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앞으로 집값이 오를 곳도 있지만 지방 외곽은 하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김철수 씨는 50대 중반 공무원이셨어요. 은퇴가 몇 년 안 남아서 안정적으로 노후를 대비하려고 경기도 이천에 아파트를 샀어요. 서울에서는 꽤 멀었지만 노후를 준비하기엔 좋아 보였습니다. 매매가 5억짜리 집을 대출 끼고 매입했어요. 철수 씨는 이렇게 생각했대요. 은퇴하면 여기서 여유롭게 살아야지. 공기 맑고 산책로도 있고 힐링할 수 있겠어. 그때까지 월세로 놓으면 딱이야. 계약할 때 부동산에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지역은 개발 호재가 많아요. 역도 가깝고 앞으로 오를 거예요. 그리고 지어진 지 얼마 안 된 신축 아파트의 모습에 홀딱 반했죠. 하지만 현실은 달랐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아파트 가격은 점점 더 떨어졌어요. 또 근처 초등학교가 학생 부족으로 폐교되면서 젊은 가족들이 아예 안 들어왔어요. 상권도 썰렁해졌죠. 동네 편의점은 문 닫고 병원 가려면 차로 40분을 달려야 했어요. 집값은 순식간에 30% 폭락해서 3억대로 떨어졌어요. 월세? 꿈도 못 꿨어요. 임차인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였죠. 공실 때문에 대출 이자는 매달 쭉쭉 빠져나갔어요. 김철수 씨는 밤잠을 못 이루셨어요. 이게 무슨 일이야? 노후 꿈이 악몽이 됐어 하며 한탄하셨죠. 결국 매도를 결심했지만 시세가 너무 많이 떨어져서 팔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부동산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그 후유증으로 건강까지 나빠지셨어요. 저와 상담했을 때 눈물을 글썽이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르는 지역인 줄 알고 샀는데 그때가 제일 비쌀 때였네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합니다. 여러분, 이게 외곽 부동산 투자의 현실이에요. 김철수 씨처럼 별 생각 없이 노후를 준비했다가 패가망신한 분들 정말 많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죠. 여러분 깜짝 놀라실 겁니다. 대한민국은 이미 초고령 사회로 진입했어요. 2025년 기준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20%를 넘었죠. 10년 안에 50세 이상이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는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인구 소멸 시대가 옵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현재 60년대생 약 860만 명이 은퇴했거나 은퇴를 앞두고 있어요. 60년대 초반부터 중반까지는 이미 은퇴했고 그 이후부터 70년대 초중반까지는 은퇴를 걱정하고 있죠. 연령대별로 보면 50대가 인구 1위, 40대가 2위, 60대가 3위예요. 특히 50세에서 53세, 그러니까 1972년에서 1975년생이 나이당 90만 명이 넘어요. 이분들이 경제의 중심이었는데 이제 은퇴로 넘어가고 있어요. 반면 젊은 층은 급격히 줄어들고 있어요. 2025년 신생아는 23만 명 수준으로 예상돼요. 50년 전에 90만 명대였던 것과 비교하면 3분의 1도 안 돼요. 지금 내 집 마련의 주축인 40세 인구는 84만 2천 명인데 20년 후 주축이 될 20세 인구는 53만 6천 명이에요. 무려 30만 4천 명 차이죠. 아파트 수요가 줄어드는 건 당연한 결과예요. 특히 일자리와 먼 외곽 지역 아파트는 누가 살려고 할까요? 이 데이터를 보면 외곽 투자가 얼마나 위험한지 감이 오시죠? 인구 감소는 지역 쇠퇴로 직결돼요. 학령 인구, 그러니까 6세에서 21세까지 초중고와 대학에 다닐 나이의 인구가 급격히 줄고 있어요. 서울만 봐도 2023년 학령 인구가 113만 8천 명이었는데 2027년에는 99만 명, 2040년에는 66만 2천 명으로 줄어들 전망이에요. 이게 지역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가장 큰 건 우선 학교가 문을 닫게 됩니다. 지방 도로를 지나다 보면 폐교된 건물들 다들 보셨죠? 이런 지역에 과연 젊은 세대가 들어와 집을 사려고 할까요? 상권이 죽고 편의시설이 없어지면 집값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박민정 씨는 40대 후반 회사원입니다. 2021년 상승장 경기도 용인 에버랜드 근처에 타운하우스를 샀어요. 4억 원을 투자했죠. 전원주택 스타일에 산책로가 있고 조용한 환경이라 매력적이었어요.
나중엔 여기서 지내고 은퇴 전까지는 새 놓아서 월세 받으면 되겠지라고 계획했대요. 부동산 중개인은 이런 전원주택은 은퇴자들 사이에서 인기 많아요 라며 꼬드겼죠. 하지만 입주 후 상황은 달랐어요. 고령화로 지역 인구가 빠져나가면서 상권이 완전히 죽었어요. 근처 마트가 문을 닫고 버스 노선도 줄어서 이동이 불편해졌어요. 병원이나 약국 같은 필수 시설은 차로 꽤 먼 거리에 있었죠. 임차인을 구하려 했지만 월세 150만 원을 목표했는데 100만 원에도 안 구해졌어요. 집 유지비만 매달 100만 원 넘게 들었고 결국 2년 반 만에 손실을 보고 팔았어요. 대출 이자를 포함하면 총 손해가 7천만 원 가까이 됐죠. 박민정 씨는 저와 상담하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젊은 층이 안 오는 지역인 줄 알았으면 절대 안 샀어요.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수요가 급격히 줄어든 지역의 현실입니다. 고령화는 부동산 시장의 구조를 완전히 바꾸고 있어요. 고령층이 주택을 많이 보유하고 있지만 이들이 은퇴하며 대출 한도가 줄어들면서 집을 처분하고 있어요. 이로 인해 앞으로 계속 아파트 매물이 쌓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게다가 고령층이 자녀에게 주택을 상속하면서 상속세를 내지 못해 시장에 매물이 쏟아질 수도 있어요. 일본의 사례를 보죠. 일본은 이미 고령화로 인해 도쿄 외곽 지역은 집값이 30% 이상 폭락한 곳들이 많아요. 빈집이 급증하면서 지역 전체가 쇠퇴했죠. 우리나라도 비슷한 길을 갈 가능성이 높아요. 10년 뒤부터는 주택 가격이 장기적으로 하락할 거라는 전망도 나와요. 서울의 집값은 계속 비싸져서 젊은 부부들은 이미 서울에서 밀려나고 있어요. 가장 많이 이사가는 곳은 일산, 남양주, 안양, 수원, 화성 같은 지역이에요. 서울의 비싼 동네는 이제 실버타운이나 다름없어요. 나이 드신 분들이 많아서 보행 속도도 느리고 저녁이면 조용해요. 그나마 대치동 같은 학군 좋은 곳은 학생들로 활기가 있지만 다른 지역은 썰렁하죠. 평범한 젊은 층들은 주거비 때문에 서울 비싼 동네에 못 살아요. 강남에서 사는 젊은 친구들을 보면 둘 중 하나예요. 작은 원룸이나 오피스텔에 독립해서 사는 경우 혹은 부모님 댁에 얹혀 사는 경우죠. 이민호 씨는 40대 자영업자입니다. 장사해서 모은 돈으로 강원도 횡성 스키장 근처에 작은 주택을 샀어요. 전 재산을 투자했죠. 관광지 근처라서 여름과 겨울 휴가철 손님들을 기대했어요. 펜션을 운영하며 노후에 여유롭게 살자는 꿈이 있었죠. 부동산에서도 관광지라 장사가 잘 될 거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그 당시 관광객들이 많이 방문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관광객이 급감했어요. 코로나 이후로 회복이 안 됐고 대형 업체들과의 경쟁에서도 밀렸어요. 펜션 유지비는 전기비와 수리비를 포함해서 매달 100만 원 넘게 들었는데 수익은 턱없이 부족했어요. 세금과 대출 이자까지 감당하기 어려웠죠. 결국 2년 만에 다른 투자자에게 팔았는데 총 손해가 9천만 원에 달했어요. 이민호 씨는 유명한 곳 근처라서 망할 줄 몰랐어요. 좀 더 공부했어야 했는데 라며 한탄하셨어요. 이 사례는 외곽 지역에 투자했다가 실패한 전형적인 케이스입니다. 그럼 앞으로 투자해야 할 곳은 어디일까요? 아파트 가격이 오르는 지역은 우선적으로 이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해요. 첫째, 젊은 세대가 몰리는 곳. 둘째, 일자리가 늘어나는 곳. 수도권이라도 이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면 앞으로 계속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서울에서도 젊은 세대 유입이 없거나 양질의 일자리가 점점 줄어드는 곳은 안전자산이 아니에요. 앞으로는 일본처럼 고령화로 빈집이 늘고 지역이 축소될 가능성도 있어요. 우리나라도 외곽 지역은 특히 위험해요. 학군과 일자리 없는 곳은 시간이 지나면 하락할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 교육 수요가 늘어나는 경기도 신도시나 서울 내의 학군 좋은 지역은 그나마 안정적이에요. 여러분, 부동산 투자 전에 반드시 인구 추세와 일자리, 학군을 살펴보세요. 고령화와 저출산은 부동산 시장의 판을 완전히 바꾸고 있어요. 50대 이상이 인구 절반을 차지하는 시대에 외곽 부동산 투자는 정말 위험해요.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오늘의 이야기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